그런 정도로 PC 좌파 정파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여기 서울의 미 대사관 것들이. 저 것들이라 그래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조셉 윤. 이게 이제 김무성, 뭐 조중동, 뭐 조셉, 뭐 트럼프, 뭐 장사치, 뭐 미국밖에 모르는 놈, 뭐 나는 걔를 개새끼라고 불러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관점을 퍼뜨리고 있는 주사령탑이 조셉 윤입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 시절 여기 주한미 대사관 정치 참사관이에요. 이 사람 무지막지한 영향력 갖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 상류층 사이에서. 거기다가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워싱턴에 있는 재단 한미경제연구원인가 뭐 KEI 거기에 이제 헤드가 주한 미 대사를 했던 스티븐스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첫 남편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명도 있어요. 심은경. 이 양반 중앙일보에 칼럼 쓰는데 보세요. 트럼프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아니야. 즉 트럼프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아닌 PC 좌파 미 국무부 고위 관료, 퇴직 고위 관료를 문재인 정부가 돈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앙일보가 실어주고 있는 거고. 퇴직 대사가 트럼프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미 국무부 PC 좌파가 얼마나 복마전인지 알 수 있죠. 요번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트럼프가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쿼드 프로코. 그러니까 대가성 압력.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주도록 배정되어 있는 약 4,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군사 원조를 출동말동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바이든 부자에 대한 그 조사를 해라라는 부당한 압력을 넣으려고 그랬다. 뭐 넣었다. 이게 이제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미 민주당의 탄핵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의 결정적인 증언 두 개가 다 미 국무부 PC 좌파 직업 외교관에서 나왔어요. 한 명은 주 우크라이나 대사 테일러인데 이 테일러란 자는 미 하원에서 이제 증언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트럼프가 젤렌스키에 대해서 그러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it was my clear understanding.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명확하게 느낀 어떤 구체적 계기가 뭐였습니까? 계기요? 기억 안 나는데요. 계기가 뭐였더라? 계기를 말을 못해요. 자기가 소설 쓴 거예요, 머릿속에서. 주 EU 대사 손덜랜드. 이제 또 더 흉악해요. 아니 지금 핵심이 트럼프가 쿼드 프로코를 그러니까 대가성 부당 압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잖아. 그래서 트럼프랑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대화 기록이 뭐냐면 손덜랜드가 대통령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하니까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쿼드 프로코를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젤렌스키 이 신임 대통령이 자기 일 잘하시는 걸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는 쿼드 프로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트럼프가 말했던 게 기록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덜랜드가 미 하원에 제출한 그 문서에서는 그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뺐냐 이거야. 그래서 미 하원은 트럼프가 대가성 협박, 쿼드 프로코를 했다라고 해서 소출할 수 있었던 거죠. 의결할 수 있던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PC 좌파 근성을 갖게 됐나. 이게 미 국무부가요 아주 위험한 지그재그를 해온대요. 예를 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세프 케네디인데 이게 FDR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뒷돈을 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치 자금을. 부자였어요. 그 술 장사에서. 이 조세프 케네디가 그러니까 이제 대사를 딱 나가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데 대사 나가는데 미국 대사 1번지 미국 대사가 어디냐 런던 주 런던 미국 대사입니다. 당연히 영국이 1번지죠.
런던 대사를 나간 거예요. 1930년대.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을 필두로 한 국무부들이 1930년대에 열렬한 히틀러파예요. 야, 그래도 히틀러가 있으니까 소련 막는 거 아니야? 서유럽이 공산화되는 거 막는 건 역시 나치밖에 없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1939년에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 유럽적 전쟁을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바로 입장 바꿔서 야, 그래도 히틀러 막을 거는 히틀러 공격할 때 우리 맹방은 저 소련 공산주의자들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소련 공산주의자가 우리 파트너야.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는 반소 반중해야 돼. 이제는 냉전이야. 가둬야 돼. 또 바꾸는 거예요. 1970년쯤 되면 뭐냐? 야, 저 소련 죽이려면 이제 저 지독한 저 공산당이지만 저 중국 애들이랑 같이 손잡아야 돼. 반소 친중이에요. 그 70년대 초라고요. 왜 우리나라 죽을 뻔했죠, 그때. 안 죽으려고 유신했죠. 국가 비상사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슬슬 키워주다 보니까 1990년대쯤 되면 야, 중국과 밀월해야지. 중국 애들 여기 세계에서 제일 아주 훌륭한 제조업 기지로 중국을 앞으로 키우면 돼. 이런 지그재그예요, 이게. 이런 지그재그를 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사해야 돼요. 진실과 거짓의 구별, 옳고 그름의 구별, 선과 악의 구별을 하면 이런 걸 못한다고요. 그 직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제가 우리 그 냉전의 설계자라고 하는 조지 캐넌. 이 사람이 냉전의 설계자거든요. 롱 텔레그램, 긴 전보라는 문서가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 외교관 나가 있으면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앞으로 소련을 공산권을 이제 그 포위해서 고립시켜야 된다. 컨테인먼트 해야 된다. 가둬야 된다. 이게 이제 냉전의 기본 필로소피란 말이에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조지 캐넌. 냉전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긴 전보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문서를 롱 텔레그램, 긴 전보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문서죠. 국제정치학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우남이승만의 단정 수립을 지지해 줬어요. 보통 미 국무부가 안 그럴 때 이 사람은 그걸 지지를 해 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지지를 해 줬어요. 6.25 나자마자 이 사람이 한국에 참전해야 된다고 참전파였어요. 50년 6월에 7월에. 근데 50년 이제 12월에 중공군이 확 들어오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랬는데요.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요. 미군 철수해야 돼요. 우리 방 빼면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공이 먹을 거냐 소련이 먹을 거냐를 싸워가지고 둘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중소 분쟁이. 우리 철수해야 됩니다. 이 주장이에요. 조지 캐넌이 냉전의 아버지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지했고 그리고 6.25 초기 때 참전을 지지한 사람이 바로 몇 개월 후에 중국이 딱 참전하자마자 한반도에서 방 빼. 이 주장했다고요. 조지 캐넌이. 여기 이런 데예요. 국무부 전문가들이라는 게. 따라서 굉장히 정말 냉정한 현실 정치를 가지고 하루는 방향이 이랬다가 다음 방향이 이랬다가 또 다음 이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PC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향이 크다고요. 여기가 그런 데가 있어요. 미 국무부가. 이건 이번에 이란 정책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아니 미쳤지. 국무부에서 반발한 흔적이 없잖아요. 2013년 14년에 그 바보 같은 딜에 되먹지도 않은 엉터리 핵협정 맺어놓고 이란 애들 보고 너 이라크 가서 IS랑 싸우라고 해서 이란이 이라크를 사실상 딱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캐시로 2조 원을 집어주고 79년부터 동결되어 있던 200조 원 자산을 동결 해제시켜주고
미친 짓이죠. 이거를 할 때 결정적인 그 디자인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PC 좌파 빈민운동 하다가 클린턴 때는 북핵에 디자인했고 오바마 때는 이란 핵 디자인한 여자가 웬디 셔먼이에요. 지금 하버드 교수. 빈민운동가예요. 극좌, 좌파. 이런 사람이 이걸 디자인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지금 국무부 관료들 트럼프한테 들이받듯이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때. 그건 뭐냐. PC 좌파니까 같은 거예요. 성향이. 자, 국무부가 이런 PC 좌파의 복마전이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그럼 트럼프는 야 박근혜 탄핵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 맞거든요. 트럼프 1월 6일 날 아니 1월 20일 날 취임했거든요. 탄핵 결정은 3월 10일에 났고 그럼 트럼프가 저기 뭐 대통령 된 지 뭐 언제야 40일 지나서 40일 50일 지나서 탄핵 결정 났으니까 사실은 트럼프 국무부라고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도 국무부가 저런 복마전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국무부를 특히 한반도에 관련돼서 장악하는데 1000일이 걸려요. 1000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선 트럼프 첫 국무장관이 누구냐. 틸러슨입니다. 이 사람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무장관 시켜준 사람이요. 이 사람 부시 왕조 사람입니다. 부시 왕조가 석유 비즈니스아니에요. 이 사람은 엑슨모빌 회장이에요. 전직. 부시 왕조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PC 좌파랑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이 틸러슨조차 민주당이 반대해갖고 하마터면 국무장관 못 될 뻔했다니까요. 그 상원 인준에서요. 찬성 53표 반대 43표예요. 역대 국무장관 인준에서 반대표가 제일 많아요. 트럼프가 그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집권을 한 거예요.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부시 왕조는 트럼프 굉장히 밉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시 왕조 사람을 안 세우면 인준이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가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틸러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공화당 내부를 어느 정도 장악을 하죠.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인기가 이제 바깥에서 공고해지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는 바깥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뛰면 선거에서 이기고 뭐 이런 일 벌어지고 경제 살아나니까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내부를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저 틸러슨을 트윗으로 해고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폼페오를 들여다 놓는다고요. 저 틸러슨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 PC 좌파 성향인가는 그 주 유엔 미국 대사를 한 니키 헤일리의 자서전 이번에 나온 거 With All Due Respect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8년 3월에야 폼페오 임명서부터 국무부 장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건 어디서도 할 수 있냐. 무려 17개월 동안 주한 미 대사가 없었잖아요. 주한 미 대사를 자기 입맛에 맞게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기 한반도 무지하게 중요한 데인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버티고 있으니까 주한 미 대사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폼페오 들어서자마자 2개월 후에 해리 해리스를 주한 미 대사로 임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아직 틸러슨 체제, 그 미 국무부 관료 체제가 있으니까 성김, 저 미 국무부 관료 출신이에요. 한국계. 그래서 여기서 저기 그 대사까지 했죠. 아니, 해리 해리스랑 성김을 한번 보세요. 성김은요, 해리 해리스가 만약에 100근 나간다 그러면 성김은 100g도 안 나갑니다. 해리 해리스가 60kg 나간다 그러면요. 해리 해리스는 60g도 안 나가요, 저거. 그런 사람이 제가 성김 씨 뭐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근량이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이 여기 대사로 참 그러니까 이 그 클린턴 아들 부시 그 오바마 때 개판이었던 거예요. 개판. 그래서 성김이 그때 대북 저기 특별 대표죠. 성김 제거해 버리죠. 2019년에. 그래서 스티븐 비건 앉히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앤드루 킴, 대한민국 신문은 북한의 저승사자 참수작전을 할 CIA의 최고의 한국통 앤드루 킴, CIA 최고 앤드루 킴이라. 나 저 사람 언제 알아봤냐? 그때 언제요? 북한 왔다 갔다 할 때 딱 보니까
서갖고 이러고 서 있잖아. 그 김정은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딱 집사 모양으로 내가 보는 그 사진 보는 순간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그 저승사자가 김정은 앞에서 이러고 서 있어요. 앤드류킴 날려버리고 저 자리는 아니고 그건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반도는요 CIA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무성이 합니다. CIA에서 앤드류킴 저런 거 날려버리고 국무성의 아태 담당 차관보에 공군 군사전략 군사정보 전문가 데이비드 슈틀레를 딱 들여놓잖아요. 그 자리에 동아태 차관보, 동아태 이스트 에이시아 패시픽이죠. 그 동아태 차관보에 저런 사람들이 온 게 그 자리에 생긴 지 한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딱 한 명 제약은 전부 외교관들이었고요. 그 한 명도 외교관성 군인이에요. 아미티즌가 누군가. 그 거의 외교관이에요. 사실 외교관이에요. 저런 군사전략 정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저기 뭐라 그럴까 대민 관계하던 사람이에요. 대민 작업. 베트남에서 구호 사람들 피난시키고 왔다 갔다 하고 정부 관료 만나서 뭐 좀 조정하고 이런 그 대민 작업하던 사람이에요. 정보나 전략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아미티즈는 데이비드 슈틀레는 안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데이비드 슈틀레는 한국말, 중국어, 일본어 다 아는 통인데 저 사람 처음에 공군에 처음에 그 입대했을 때 병 중에 특별 언어 전문가로서 병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특수병으로. 그게 한국어였어요. 제가 알기로. 저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 무관을 했고 그러니까 계속 동아시아 정보와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딱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뭐냐. 지금 대북 특별대표 맡고 스티븐 비건을 국무부 2인자로 딱 박은 거 아니에요. 저 국무부 2인자 자리 보통 직업 외교관들이 간 자리인데 스티븐 비건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거 공작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 공작조였다고요. 소련 해체 동구 붕괴 때 현장에서. 저 사람을 국무부 2인자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실 저기는 안 적었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폼페오가 나 상원 안 간다. 나 계속해서 국무장관 하겠다. 그게 뭐예요? 상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국무장관의 중요한 지금 잡이 떨어져 있거든. 그 잡이 뭐냐? 북한 접수하고 중국 무릎 꿇리는 거. 그 작업하면 폼페오는 바로 대선급 주자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원 가서 시간 잊어버릴 시간 없다는 거죠. 다음번에 트럼프 연임하고 그 다음번에 대선 경선에 나가서 펜스랑 다이다이 맞짱 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봐도 충분히 그래요.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판이. 자, 지금 이게 다 이 책에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 책은 지금 요건 이 책에 뭘로 나타나 있냐. 6장 트럼프의 국무부 장악작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미 국무부 장악은 전략 노선의 대전환이죠. 옛 노선은 뭐냐. 1번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이다. 2번 서유럽이 미국의 동맹 1번지다. 3번 중동 석유 폐악지를 잘 섬겨서 관리해야 한다. 4번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옛 노선이에요. 새 노선은 뭐냐. 1번 러시아는 제어 가능하고 주적은 중국이다. 2번 중동 석유 폐악질은 이제 우리가 그만두게 만들어야 된다. 3번 서유럽과 중동은 자기 앞가림을 더하도록 해야 된다. 서유럽 앞으로 1년에 5천억 달러씩 더 쓰기로 했잖아요. 미국은 병풍이고 지상군 안 들어간다는 거죠. 확대 안 한다는 거죠. 골 아픈 놈은 참살하면 되고 말 안 듣는 국가는 경제제재 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역대에서 가장 큰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승부처를 한반도와 중국으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새 노선이에요. 이 노선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000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국무부. 이제 국무부 딱 이제 줄을 섰겠죠. 이제 줄 섰겠죠. 아무리 바보 같은 PC 좌파, 친중 PC 좌파 국무부 관료라도 한 1000일 이렇게 몰았는데 이제 자기 밥줄이 달려 있는데 조심하겠죠, 이제.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미 국무부 피스좌파, 친중 피스좌파랑 충돌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은 아주 한반도 상황이 뭐 세계 제3차 대전의 도화선 같이 타들어가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 국무부 피스좌파는 이때까지 친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 피스좌파는 파산한 거죠, 사실은. 혼란돼 있는 상태죠. 근데 현실은 직시하지 못하고 히스테리만 높아져 있는 상태죠. 이때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 때려버리고 김정은 참수정책 발표하고 북한 해방선언하고 흡수통일 천명을 하니까 국무 피스좌파 입장에선 상처 났는데 소금 문지르는 거예요. 박근혜란 인물이. 국무 피스좌파 입장에서는 박근혜란 인물이 중국에 대한 자기들 정책을 깔아뭉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무 피스좌파 입장에서는 아이 박근혜란 인물이 퇴임후에 그냥 n분의 1이 아니라 이게 한 1000만 표 이상 몰고 다니는 양김보다 더 센 사실상의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골아프고 그런 존재로 규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에 줘서 묵인하거나 방조했겠죠. 막을 이유가 없죠. 또 당해라, 싸다. 한편 이때 북한 지령 떨어져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이제 군기 잡으려고 취임하기 직전에 불과 열흘 전에 핵실험을 빵 한번 때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2012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시진핑의 황제적 권력 강화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중국 패권 추구가 본격화되죠. 한반도 접수, 그다음에 한반도를 축으로 삼은 제1도련, 그러니까 동해 절반, 그다음에 오키나와와 제주도 사이, 그다음에 타이완,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해서 그 서쪽은 전부 다 자기 내해다 이거죠. 한반도는 자기 거고 남쪽까지. 이게 제1도련이거든요. 진주 목걸이. 거기서부터 말레카 해협,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미얀마, 건너뛰어서 스리랑카, 건너뛰어서 파키스탄, 건너뛰어서 이란. 그다음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싹 돌아가지고 예멘,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건너뛰어서 지부티,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해상 요충지의 장악, 이걸 진주 목걸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차관 함정, 그러니까 데트 트랩. 개발도상국에 좀 마탱이가 간 그 저기 지도자들 꼬셔가지고 저희 중국 사람 돈 많아 해, 갖다 써서 해. 우리 돈 10조 갖다 쓰면 대통령님 호주머니에 5천억 들어가 해.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벌려가지고 공항, 항만 이런 거 벌려서 이제 당연히 트래픽이 안 들어가니까 적자나죠. 그러면 우리 돈 들어가서 해. 공항 내놔 해. 항구 내놔 해. 그래서 군사기지 삼고. 이게 차관 함정이에요. 중국 제조 2025. 잘못 썼네요. 2자 빠졌네요. 기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저기 그 남의 지재권 깨뜨리고 해서 무조건 아무튼 첨단 산업 육성하자예요. 이게 시진핑 체제 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2012년 이후로. 이러면서 북 핵 능력을 키워준 거죠. 마치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정점으로 한 그 쿠즈 군대, 즉 테러 민병대를 키워서 중동을 휩쓸겠다라는 거 하고,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키워서 우리 중국을 위해서 지저분한 일을 해주는 특수부대로, 특수하청업체로 키우겠다. 이게 걔들 논리죠. 중국 논리죠. 지나 보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6년에 이게 빡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2회 합니다. 하나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핵실험 2월 달. 그래서 바로 개성공단에서 방 뺀 거예요. 박 대통령이. 또 한 번은 6월인가 언제인데 자기들이 그 소형화된 핵탄두의 핵실험이다 그러고 주장을 한 번 해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실험을 15번 하는데 대부분이 탄도미사일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3회인가해요. 그리고 16년 만에 난수방송을 재개합니다. 16년 만입니다. 근데 보통 난수방송은 단파 라디오로 때리는데 이번은 AM 보통 라디오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또 때려요. 총 19회나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4월부터 탄핵을 선동하죠. 4월에 아무도 탄핵 얘기 안 할 텐데 박근혜 탄핵하라는 구호를 이미 외쳐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남녘당 도처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하라.
박근혜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있다. 4월부터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7월부터 최순실 때리기 시작하고 북한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에 갔습니다. 그걸 쫓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안 보이는 손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를 상황으로 모시고 20년,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조중동이나 이제 김무성, 유승민 이쪽에서 보면 참 인생 깝깝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국회 퇴임하면 이게 1,000만 표 몰고 다니니까 이제 그 앞에서 숨도 못 쉬는데, 저분이 보니까 건강도 좋네.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 이제 60대 후반이면 한 80 중반까지 근 20년은 상황으로 타게 생겼네. 아니, 지금 이제 순상님하고 YS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된다고 또 상황 모셔야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제 비참하냐. 이 생각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견제고 들어가죠. 박 대통령 취임한 후에 장관 인준 제대로 된 적 있어요? 국방장관, 총리. 인준 제대로 된 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 아니, 요새 신문 제왕적 대통령 얘기 안 하잖아. 그때 매일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이름만 들면 아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법률회사 그 기라성 같은 고문들, 기라성 같은 그 법률회사 그 창립 멤버들이 이끄는 그 세미나, 그 다음에 그거에 같이 나오는 기라성 같은 법학 교수들, 우리는 잘 보도가 안 돼서 모르는데 2013년, 14년부터요.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이염주 정부제 가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 가야 됩니다. 그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율촌. 법조계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기라성 같은 헌법학자들이라고. 이게 뭐냐. 퇴임 후 박근혜 손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사회 상류층에, 보수 상류층에. 그러기 때문에 2015년 유승민이 국회법 난동을 벌일 수 있었죠. 이게 뭐냐면 국회가 대통령 시행령을 결재해야 된다라는 거, 내용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오케이 놔줘야 된다. 그게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이거는 지금 문재인이가 쓰고 있는 수법, 즉 법률, 하위 법률을 비틀어가지고 헌법 체계를 빠개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공수처, 요번에 연동형 비례제,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법률을 가지고 헌법을 빠개는 거거든. 그 원조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가 저때 저 국회법 난동 부렸을 때 하도 서슬이 시퍼래서요. 친박들도 다 찬성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반대가 한 8, 9표, 기권이 한 8, 9표밖에 없어요. 기권은 또 뭐냐고, 기권은. 차마 반대는 못하고, 유승민 의원님, 저기 당신 뒤에 조중동도 있고, 당신 뒤에 무시무시한 보수상류층 다 있는 거 알아요. 저는 그냥 기권할게요. 기권을 해서 친박들 대부분 기라성 같은. 제가 그래서 저 때 반대한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주목해요. 주호영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광판에 쫙 뜨니까 유승민이 야 저거 찍어도 그런 폐악질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자들이 이 탄핵의 오리지널 시나리오 뭐냐, 바지사장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바지사장 모셔놓고 이제 이현집 정부제 의원 내각제 가자, 그렇게 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반기문에서 사건 터졌잖아요. 1월에 주저앉았다고요. 그런데 이 보수 상류층 음모 집단, 저는 이거 MPC라 그래요. 미디어 폴리티션 컴플렉스, 언정 복합체. 조중동, 유승민, 김무성, 언정이네, 복합체네. 이 보수 상층 음모 집단은 탄핵 고고싱 해버리니까 반기문 주저앉은 다음에 지금 주연 배우가 없어요. 주연 배우가. 근데도 탄핵 고고싱 한 거예요. 탄핵 드라마 계속 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 제 식으로 표현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먹으면 어때? 주사파 세상에 오면 어때? 설마 대한민국이 망가졌어? 지금 탄핵을 멈춰서 박근혜 살려줬다간 우리는 모두 골로 가는 거야. 권력 못 먹어도 돼. 탄핵 고고싱.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탄핵에
책임 묻자 뭘 하자 이 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된다고. 우선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에 북한도 들어있고 중국도 들어있고 미 국무부 친중 PC 좌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보수상층 음모 집단 들어있고요. 여러 개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됐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보시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탄핵과 문재인 집권은 이거는 트럼프를 겨냥한 함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586이 집권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친중 친북으로 급표류한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는 중국이 참전하게 될 대북전쟁을 벌이든가 혹은 대한민국을 중국 나아바리로 상실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게 저는 미국 본토 피시자파 핵심 흑막 세력의 계산 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반기문 사퇴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16년 12월 중순에 뉴욕 남부 연방검찰 바라라가 반기문 동생 반기상 씨와 반기문 조카 반주현 씨를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기소합니다. 제목은 뇌물, 돈 세탁, 사기 이런 건데 뇌물 모의 기도입니다. 돈 세탁 모의 기도고요. 사기는 실행이고요. 그래서 그때 국내 자료를 보면 이 제목이라면 이거 수십 년 징역형이다. 이런 국내 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엔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는 누구냐? 한국계 기업, 경남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건이냐면 반주현 씨가 반기상 씨가 경남기업 고문이고요. 반주현 씨가 이제 그 뉴욕의 미국 시민권자일 거예요. 그 부동산 쪽 무슨 브로커리지를 하는 분인데 이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중동 갑부에게 경남건설이 베트남에 지은 랜드마크 70이라는 고층 빌딩을 매각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갑부한테 이제 뇌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기도한 혐의가 있고 뇌물을 주려니까 돈이 이렇게 우회해서 빠져나가야죠. 그럼 돈 세탁이 당연히 따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경남기업 쪽에서 야 어떻게 진행됐어? 그때 경남기업이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릴 때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거기랑 이런 편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편지들을 경남기업에 제공을 했어요. 경남건설에.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피해자가 없고 피해자는 이제 한국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18년에 그 재판 결과는 불과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상상컨대 혹시라도 만약에 반기문 씨가 이 중동 이쪽 거 이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인가 어딘가에 그 투자청 뭐 이런 데인데 제가 갑부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그런데요. 투자기관인데 이런 데랑 뭐 어디서 뭐 명함이라도 주고받았고 전화라도 한번 걸었었고 뭐 내 조카 저기 뭐 누구 있는데 뭐 저기 좋은 그 베트남에 좋은 저기 무슨 빌딩 있는데 거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뭐 평소에 만나던 사이니까 뭐 유럽 사교계에서도 만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별다른 거 없이. 만약에 그런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아요. 지금 트럼프도 얼거 넣는 판에.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반기문 씨 입장에서 보면 저 트럼프 저 대통령 임기 마칠까?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서슬이 시퍼렇거든요. 여기는 PC 좌파들은. 내가 이게 추정입니다.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이랑 엮여서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뭐 범죄 사실도 없고 그런데 괜히 이름만 더러워지고. 저는 그랬을 수 있어요. 이게 추정이에요. 이 뉴욕 남부 연방검찰, 그러니까 뉴욕 사우스 디스트릭트 페더럴 프로시큐터 이게 정무직입니다. 연방검찰은.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알아서 사표를 써요. 실제도 그렇고 관행도 그렇고. 이 바라라는요. 사표 쓰는 걸 거부해서 객이다가 해임됐어요.
3월인가 5월에. 그리고 2020년에도 이번에 이제 출간되는 신간에서 힐러리를 옹호해요. 힐러리를. 지금도 골수피스 좌파죠. 그럼 이제 퀘스천 마크를 이렇죠. 둘 다 만약입니다. 만약 반기상 반주현 기소건이 반기문 씨의 사퇴에 상당한 그 이유였다면, 만약 그때 말하라를 누군가 뒤에서 움직였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미국 피스 좌파 핵심 흑막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기문 주저앉히면 문재인 586이 권력 잡는다 이거예요. 문재인 586이 권력 잡으면 트럼프는 함정에 빠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 함정 빠지면 트럼프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중국과 전쟁하게 되든지 아니면 한국을 상실하든지 어느 경우가 되든 트럼프 너는 골로 간다 이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책에 나옵니다. 만약 지금이 오바마 같은 정부였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개입해서 3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어나갔을 것이다. 이런 뜻의 말을 했어요. 중국이 개입해서는 제가 집어넣은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 개입 안 하면 3천만에서 1억 명 죽을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PC 좌파 진영에게는 중국과 문명 전쟁을 벌여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를 미리 무력화시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일단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무력화되면 군사적 수단이든 비군사적 공작이든 북한을 접수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걔들은 몰라. 그래서 PC 좌파 진영은 일부러 한국을 문재인 586 집단이 장악하도록 만들었지. 동북아시아 정세를 아주 개판으로 망쳐서 내게 넘겨준 거야. 내가 그들같이 미련한 줄 알았나 봐. 내가 북한을 손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부터 무력화할 것이라고는 걔들은 생각을 못했던 거야. 걔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권하는 동안 중국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든가 혹은 중국에 개입하는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든가 둘 중 하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계산했을 거야. 둘 중 어느 경우든 나 트럼프는 폭망하는 거지. 내가 망가지는 것은 괜찮아. 한국인들 수천만 명을 비롯해서 최대 1억 명까지 죽어나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였어. 피스 좌파, 그놈들 정말 치떨리도록 음흉하고 무서운 종자들이지. 저는 트럼프 말이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적으로 말하면 한미동맹이라는 건 없습니다. PC 좌파, 힐러리, 오바마, 클린턴 이런 자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거의 원자폭탄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가장 위험한 상대방 다루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보수혁명을 추진하고 있고 제대로 된 세계 질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보수 세력이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그러면 동맹이에요. 무조건적인 국가 대 국가의 동맹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국가 대 국가의 한미동맹은 껍데기뿐이다.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 어떨 땐. 그게 박근혜 탄핵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이걸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저기 어디 갔었을 때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책을 들이밀고 공부 좀 해보셔.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은 아시다시피 저기 뭐야 그 15권에 10,000원의 발송비 포함해 모십니다. 010-3330-1142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말 100권 단위로 주문한다. 100권, 200권, 300권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100권에 5만 원에 모셔요. 5만 원 플러스 발송비니까 한 4,000원 정도 붙을 거예요. 그렇게 모시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파실 때 혹시 파시거나 단체에서 집회를 할 때 놓고 파실 땐 그렇게 사서 1,000원씩 파세요. 그러면 권당 한 500원이라도 남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활동비 보태 쓰시거나 혹은 추운데 저녁까지 활동하시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실 돈 나올 줄 압니까?
자, 그래서 이런 활동 하시고 또 같이 지역구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010-3330-1142로 전화를 해주시면 지역에서 선거구별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말하자면 동네 정치 조기축구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만들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일찍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선거구 주민으로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었다면 탄핵 자체가 안 벌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일 날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2020 선거혁명과 부정선거 저지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국 7천여 교수 모임인 정교모 핵심 관계자들도 오시고요. 또 기독교 메인스트림 관계자도 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는 이때까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그 캠페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신 양선엽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 또 김재홍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합회 대표, 이런 분들도 또 오십니다. 참가 신청을 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8489-8112입니다. 자, 이게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하고 이러면 이제 저희 공명선거 지원단이라는 걸 이제 띄우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명선거 지원단은 선거 후에 이제 그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후에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한시적 멤버십입니다. 그 외엔 이제 멤버십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시 멤버십의 멤버십 피는 1회 5,000원입니다. 5,000원 해주시면 요게 한 2,000원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드리고, 이런 거 하나 차고서 움직여야 뭐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00원 남겨서 뭐 하냐? 문자 비용 씁니다. 문자 비용. 예, 그러니까 짧은 문자는 저희가 10 한 2, 3원 하고요. 긴 문자는 3, 4원 하는데, 짧은 문자, 긴 문자 섞어가지고 보내드리면 아마 그 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시적 입회비 5,000원을 하는 공명선거지원단 모집이 바로 이번 주 말, 제가 이제 방송 때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찍어서 뭐 합니까? 잘 지켜야죠. 잘 찍고 잘 지키는 운동. 그게 공명선거지원단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탄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1월 18일 토요일 낮 12시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거하기, 이게 저 광화문 동아일보 앞도로에서 열리는데, 뭐 규모는 크지 않아도 젊은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토요일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좀 일찍 나오셔서 청년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거 꽤 이뻐요. 제 사진 박았어요. 이제 사진 보내드리면 사진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예. 여기 보면 제 사진 넣고 제 이름 박혀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순 제작비가 한 2,000원 좀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도 샀어요. 기계도. 이제 여러 개 제작하게 될 기계도 한 대쯤 더 살라 그래요. 한두 대. 예.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